준호야, 나야, 아빠야. 모르는 사람이요. 비키세요. 새벽 4시 서울 외곽 공공청사 로비에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깔렸어요. 대리석 바닥은 어젯밤 사람들이 남긴 발자국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죠. 김태석 72은 늘 그렇듯 무릎 보호대를 단단히 조이고 걸레를 물에 적셨습니다. 쪼르륵, 쪼르륵. 걸레가 바닥을 쓸고 지나가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웠어요. 태석의 손은 오랜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붓고 휘어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다친 흔적이었죠. 허리는 자연스럽게 굽어 있었고 일어설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아저씨, 여기 좀 다시 닦아요. 발자국 남았어요. 출근길 공무원 하나가 태석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네, 네 하며 다시 걸레를 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죠. 그저 청소하는 기능, 냄새나는 방해물, 눈에 띄면 불쾌한 존재. 태석은 그런 시선에 익숙했어요. 70년을 살면서 배운 가장 확실한 생존법은 존재를 지우는 것이었으니까요. 걸레를 헹구러 화장실로 향하는 태석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낡은 작업복, 달아해진 운동화,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묘한 기대감이 어려 있었어요. 오늘은 며느리 서연이가 도시락 가져오는 날이지. 태석에게 하루를 버티게 하는 건 그거 하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며느리 이서연이 직접 만든 도시락을 들고 찾아오는 그 시간. 아들 준호는 몇 년째 얼굴도 보이지 않았지만 며느리만은 달랐어요. 따뜻한 밥, 정성스러운 반찬, 그리고 아버님, 맛있게 드세요라는 그 한마디. 태석은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태석은 작게 혼잣말을 했어요. 사람이 바닥에 오래 있으면 세상이 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아. 하지만 늘 그렇듯 씁쓸한 웃음으로 그 생각을 덮어버렸죠. 72년을 살면서 배운 또 하나의 기술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었으니까요. 생각하면 아프고 아프면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면 먹고 살 수 없었습니다. 사실 태석의 인생이 늘 이렇게 바닥이었던 건 아니에요. 30년 전만 해도 그는 건설 현장의 인부였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는 태석 형이라 불리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세고 책임감이 강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살뜰히 챙기는 성격이었죠. 그때 태석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아들 준호를 대학에 보내고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서 아내와 함께 평범하게 늙어가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꿈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준호가 중학생이던 해겨울,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죠.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태석은 밤낮 없이 일했어요. 2중, 3중 근무. 잠은 현장 컨테이너에서 2~3시간씩 쪼개 잡고 밥은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텼지만 결국 아내는 눈을 감았어요. 아빠, 엄마 왜 안 깨? 14살 준호가 영안실 앞에서 울먹이던 그 목소리를 태석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변했어요. 말수가 줄고 성적이 떨어지고 점점 아버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아빠가 돈이 좀 있었으면 엄마가 안 죽었을 텐데. 준호의 그 한마디가 태석의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태석은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들을 대학에 보냈고 자취방을 얻어줬고 용돈까지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자신은 고시원에서 지내면서요. 그런데 준호는 대학을 중퇴했어요. 사업한다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더니 결국 빚만 잔뜩 지고 돌아왔죠. 태석은 자신의 퇴직금을 털어
빚을 갚아줬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준호는 또 빚을 졌고 태석은 또 갚았습니다. 세 번째 갚아줬을 때 태석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72살의 나이에 공공청사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도 없는 일용직. 한 달에 150만 원 남짓한 돈으로 고시원 월세를 내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아가고 있죠.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태석은 3층 복도를 닦고 있었어요. 로비 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롭고 거친 목소리였죠. 야, 조심 좀 하라고. 이거 얼마짜린데? 태석은 고개를 들었어요. 화려한 브랜드 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본능적으로 몸을 벽 쪽으로 바짝 붙였어요. 방해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방향을 틀며 태석의 물통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싸! 청소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여자의 하이힐에도 물이 튀었죠. 뭐야, 이거. 청소부 주제에 눈이 없어. 태석은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이거 새 거라고. 여자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태석의 물통을 집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물로 씻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콸콸콸콸. 찬물이 태석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물은 옷 속까지 스며들어 등과 가슴을 차갑게 적셨죠.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 수군거리는 소리, 핸드폰 카메라 셔터 소리. 태석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어요. 분노도 수치심도 이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랐죠. 그때였어요. 준호야. 고개를 든 태석의 시야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남자. 아들 준호였어요. 태석의 입에서 자식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살려달라는 말도 도와달라는 말도 아니었어요. 그저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요. 비키세요. 그 한마디가 태석의 심장에 걸레보다 더 차갑게 스며들었어요. 아, 이제 정말 바닥이구나. 태석은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겠구나. 하지만 태석은 몰랐어요. 진짜 바닥은 여기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바닥 밑에서 올라오는 길은 누군가 손을 내밀어줘야만 가능하다는 걸요. 김준호 41은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눈을 떴어요. 침대 옆 협탁 위에는 명품 시계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전부 짝퉁이었지만 준호는 그걸 차고 나가면 사람들이 자신을 다르게 본다고 믿었습니다. 오빠, 일어났어? 커피 타줄까? 부엌에서 차유진 35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의 아내는 이서연이지만 이 집에서 함께 사는 건 유진이었죠. 준호는 대답 대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어젯밤 소주 2병을 마신 탓이었죠. 거울을 보니 붓기로 퉁퉁 부은 얼굴이 비쳤어요. 41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피부는 거칠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거울에서 시선을 돌렸어요.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는 게 불편했으니까요. 유진아, 담배 좀 사다 줘. 오빠, 돈 없어. 어제 다 썼잖아. 그럼 카드. 한도 꽉 찼다니까. 준호는 짜증스럽게 이를 갈았어요. 통장 잔고는 8만 원, 카드는 전부 한도 초과. 이번 달 집세도 밀렸고
휴대폰 요금도 연체 직전이었죠. 그런데도 준호는 명품 쇼핑몰 앱을 열어 새로 나온 가방을 구경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사람들이 날 달리 볼 텐데. 준호에게 인생은 보여주기였어요. 실제로 무엇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였죠. 그래서 그는 오래된 외제차를 할부로 끌고 다녔고 짝퉁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했으며 SNS에는 고급 레스토랑 인증샷을 올렸어요. 물론 전부 빚이었지만요. 준호가 이렇게 된 건 하루아침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14살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준호는 처음 알았어요. 자신의 집이 가난하다는 걸. 아니, 정확히는 가난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 깨달았죠. 장례식장에 온 친구들은 준호를 피했어요. 초라한 빈소, 조화 하나 없는 벽, 김밥과 커피뿐인 간소한 음식. 아버지 김태석은 남은 일용직 친구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고 그 모습이 준호에게는 견딜 수 없이 창피했습니다. 왜 우리 아빠는 저렇게 비굴해? 그날 이후 준호는 결심했어요.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고. 절대 아버지처럼 고개 숙이며 살지 않겠다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준호는 정확히 아버지가 가장 두려워했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빚에 쪼들리며 체면을 유지하려 발버둥 치면서요. 대학은 겨우 들어갔지만 적응하지 못했어요. 주변 친구들은 용돈도 넉넉하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최신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죠. 준호는 그들과 어울리려고 아르바이트비를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술값, 노래방, 옷값. 그러다 학비를 낼 돈이 없어졌어요. 아버지에게 전화했을 때 태석은 한숨도 쉬지 않고 말했어요. 알았다. 아빠가 마련할게. 그 돈이 아버지의 퇴직금 전부였다는 걸 준호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미안함보다는 불만이 더 컸어요. 왜 진작 이런 돈이 있으면서 안 썼어? 엄마 병원비 낼 때는 왜 없었던 거야? 준호는 학교를 그만뒀어요. 사업한다며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죠. 처음엔 옷 도매업, 그 다음엔 온라인 쇼핑몰, 그 다음엔 주식, 코인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빚만 늘어났고 그 빚을 아버지가 갚았어요. 세 번째 빚을 갚아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번이 마지막이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준호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뒤로 손을 떼었고 준호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했죠. 오빠, 오늘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 맞지? 유진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투자 잘해. 한 5천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그럼 이번엔 제대로 되는 거야? 당연하지. 준호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미 수십 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만났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이 실패한 인간이라는 걸, 자신이 무능하다는 걸. 그래서 준호는 계속 사업 준비 중이라는 말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오후 2시 준호는 양복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어요. 구겨진 양복이었지만 어두운 색이라 그런대로 괜찮아 보였죠. 짝퉁 명품 시계를 차고 짝퉁 가방을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럴듯해 보였어요. 오늘은 다르겠지. 오늘은 진짜 성공할 거야. 그런데 지하철을 타려는 순간 준호는 멈칫했어요.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했거든요.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현금도 없었습니다. 결국 유진에게 전화해서 계좌이체를 받았어요.
겨우 5,000원. 그 순간 준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비웃을 자격이나 있나?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워버렸어요. 자신과 아버지는 다르다고, 자신은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투자자를 만난 건 강남의 한 카페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준호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준호는 최대한 당당하게 악수를 건넸어요. 하지만 손에 땀이 배어나는 걸 숨길 수 없었죠. 1시간 동안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수익 모델, 성장 가능성 전부 인터넷에서 짜깁기한 내용이었지만 준호는 마치 자신이 직접 만든 것처럼 자신 있게 말했어요. 투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었죠. 그런데 대표님, 혹시 이전에 운영하셨던 사업은 어떻게 되셨나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 그건 괜찮습니다. 실패 경험도 중요하니까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준호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외부 요인 때문에, 파트너의 배신 때문에, 시장 상황 때문에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요. 투자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그 말이 거절이라는 걸 준호도 알았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준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공공청사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득 이곳에서 아버지가 청소부로 일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내 서연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에게 도시락을 갖다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즉, 저 나이에 청소부나 하고 있으니 준호는 비웃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된 것도 결국 아버지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지 못했고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주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걸 그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었죠. 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청사 건물을 보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유진과 함께 소주를 마셨어요. 오빠, 오늘 어땠어? 글쎄 잘 모르겠어. 에이, 또 안 된 거야? 닥쳐. 준호는 소주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화끈거렸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 된 거야? 준호는 자신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찾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 답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모든 건 준호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한 것도, 빚을 진 것도, 체면에 집착한 것도 전부요. 하지만 준호는 그 사실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청사 3층 복도에서 태석이 바닥을 닦고 있을 때였어요.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 복도는 점심시간을 앞두고 한산했습니다. 태석은 오늘따라 기분이 괜찮았어요. 서연이가 곧 도시락을 가져올 시간이었거든요. 오늘은 무슨 반찬을 넣어왔을까? 그때 복도 끝에서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어요. 똑똑똑. 태석은 습관적으로 몸을 벽 쪽으로 바짝 붙였습니다. 방해되지 않으려고요. 야,
그러니까 내 말이 그 정도 돈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차유진이었어요. 화려한 브랜드 로고가 박힌 가방을 들고 핸드폰으로 통화하며 걸어오고 있었죠.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표정은 짜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오빠가 알아서 하겠다잖아. 나는 몰라. 유진은 통화에 정신이 팔려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태석이 놓아둔 물통을 발로 찼습니다. 쾅! 물통이 넘어지며 청소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유진의 새 하이힐에도 물이 튀었고 바지 끝자락도 젖었죠. 뭐야 이게. 유진은 통화를 끊고 소리쳤습니다. 태석은 황급히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조심했어야 했는데가 아니라 청소부 주제에 눈이 없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은 더 낮게 고개를 숙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닦아드릴게요. 태석이 걸레를 들려는 순간 유진이 그의 손을 탁 쳤습니다. 닦긴 뭘 닦아. 그 더러운 걸레로. 유진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사실 물이 조금 튄 것뿐이었지만 유진에게는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힌 것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아니, 어쩌면 다른 이유였을지도 모르죠. 준호와의 통화에서 받은 스트레스, 빚쟁이들의 독촉, 끝없이 쪼들리는 생활. 그 모든 게 이 순간 폭발한 거예요. 아니, 진짜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왜 이런 데서 일을 해요? 집에서 쉬면 안 돼요? 유진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태석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72년을 살면서 배운 가장 안전한 대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유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난 듯 태석의 물통을 집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더러운 거 치우려면 물로 씻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태석이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콸콸콸. 차가운 물이 태석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락스 섞인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작업복 안쪽까지 스며들었어요. 물은 등을 타고 허리까지 흘러내렸고 차가운 감촉에 태석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주변에서 헉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죠. 태석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도 지나가겠지. 72년을 살면서 배운 또 하나의 생존법이었어요. 참으면 지나간다는 것.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가 흥미를 잃는다는 것. 에휴, 더럽게. 유진은 빈 물통을 바닥에 내던지고는 하이힐을 똑똑 구르며 사라졌습니다. 복도에는 젖은 태석과 수군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만 남았어요. 태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물에 젖은 옷이 무겁게 몸을 짓눌렀지만 정작 가장 무거운 건 마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태석은 익숙하다는 듯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도시락은 오늘은 못 받겠구나. 이렇게 젖은 채로 서연을 만날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느리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아버님?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이 도시락 가방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죠. 서연아. 아버님, 왜 이렇게 무슨 일이세요? 서연은 달려와 태석의 젖은 옷을 만져봤어요. 손에 차가운 물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코를 찔렀던 락스 냄새.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실수로 물을 엎질렀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스스로 머리에 물을 부을 리가 없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일부러 그랬대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영상 찍은 사람 있어요?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한 젊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여자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 저기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요. 서연은 태석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그 사람 찾아서. 안 돼. 태석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그냥 넘어가자.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하지만 아버님, 제발 부탁이야. 태석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싸우고 싶지 않다는,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애원이었죠.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1층 화장실에서 태석은 젖은 옷을 최대한 말렸어요. 핸드드라이어 바람이 뜨거웠지만 옷은 쉽게 마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밖에서 기다리며 눈물을 훔쳤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서연은 5년 전 준호와 결혼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만 해도 준호는 달랐습니다. 사업가라는 그럴듯한 명함을 내밀었고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미래를 그렸죠. 서연은 그 모습에 반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1년 준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준비 중이라는 말은 무직을 포장한 거짓말이었고 투자금이라던 돈은 전부 사채였어요. 명품으로 치장한 겉모습 뒤에는 빚과 허영만이 가득했죠. 시아버지 태석을 처음 만난 건 결혼 6개월 후였어요. 준호는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서연이 먼저 찾아갔을 때 태석은 좁은 고시원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왜 이런 데서 사세요? 괜찮아. 나 혼자 살기엔 이게 딱 좋아. 태석은 웃었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쓸쓸한지. 그날 이후 서연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락을 만들어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준호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고 태석이 나왔어요. 옷은 여전히 축축했고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오늘은 도시락 못 먹을 것 같아. 집에 가서 먹어야겠어. 아버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나 괜찮아. 버스 타고 갈 수 있어. 태석은 서연의 손에서 도시락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청사 밖으로 나온 태석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펼쳤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아까 그 일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태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굳은 살 박힌 손, 휘어진 손가락, 떨리는 손끝.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빚을 갚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 손은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 태석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태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깔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죠.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한참을 생각해야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시선이 태석의 손에 고정됐습니다. 정확히는 손등에 남은 오래된 화상 흉터예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저씨? 태석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누구지? 하지만 남자는 이미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예요, 한성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태석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30년 전 붕괴 사고 현장 잔해 속에서 울던 20살 청년. 성우야?
네, 저예요. 한성우는 태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저씨 30년을 찾았습니다. 제 은인을 30년 동안 찾았어요. 태석은 멍하니 성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무너지는 건물, 비명, 그리고 잔해 속에 갇힌 청년. 태석이 그 청년을 밀쳐내고 대신 철근에 깔렸던 순간, 아, 그날이었구나. 태석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한성우가 태석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섰어요. 양복을 갖춰 입은 중년 남자가 청소부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아저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태석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야, 너 이렇게 컸구나. 네, 아저씨 덕분에 이렇게 컸습니다. 성우는 태석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에 남은 화상 흉터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이 손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아저씨가 저를 밀쳐내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여기 없었을 겁니다. 태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건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 당연하지 않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세요. 주변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 태석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성우야, 사람들이 보잖아. 일어나렴. 아닙니다. 제가 먼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성우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30년 전 붕괴 사고 현장에서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입니다. 저 한성우는 평생 이분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누군가 박수를 쳤고 그 박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태석은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정말 별일 아니었어요. 하지만 성우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태석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시원 주소를 적어줬어요. 성우는 그 종이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꼭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려요. 그날 저녁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에는 준호와 유진이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다녀왔어요. 서연의 인사에 준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유진은 손톱을 깎으며 힐끗 쳐다봤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도시락통은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물을 뒤집어 쓴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서연은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장을 볼 리 없었고 유진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서연이 다 해야 했어요. 요리도 청소도 빨래도. 거실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나 배고파. 뭐 좀 시켜줘. 카드 한도 찼잖아. 에이, 그럼 현금으로. 현금도 없어. 진짜 짜증나. 그럼 서연이한테 돈 좀 달라고 해.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동실에서 라면을 꺼내 끓였죠. 라면 끓였어요. 드실래요? 라면? 에휴, 됐어. 준호는 코웃음을 쳤어요. 유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 라면 안 먹어요. 살찌잖아. 서연은 혼자 라면을 먹었어요. 국물이 짜서 목이 따가웠지만 눈물인지 라면, 국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회사에 출근했어요. 작은 광고 대행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나마 이 돈으로 집세를 내고 생활비를 댔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은 동료 지혜와 함께 식당에 갔어요. 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나 다 알아. 남편 때문이지? 서연은 대답 대신 국을 떴어요.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이혼해. 진짜로. 그 남자 뭐 하는 것도 없잖아. 그래도 남편인데. 남편은 무슨, 백수의 바람까지 피우는 놈이 무슨 남편이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혜의 말이 전부 맞았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야, 돈 좀 보내줘. 급한데 쓸 데가 있어. 얼마나요? 50만 원. 50만 원이요? 지난주에도 30만 원 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중요해. 빨리 보내. 알겠어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지혜가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또 돈 달래? 응. 언니, 그렇게 살면 안 돼. 언니 인생도 소중한 거야.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혼하려면 용기가 필요했고 그 용기가 서연에게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난장판이었어요. 소주병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치킨 뼈가 가득했습니다. 다녀왔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안방 문이 닫혀 있었고 안에서 준호와 유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어요. 소주병을 주우고 쓰레기를 버리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준호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방 안에서 서류 몇 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서연은 무심코 그 서류를 꺼내봤어요. 요양시설 입소 계약서?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계약서에는 김태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이름이었죠. 이게 무슨... 서연은 다른 서류들도 확인했어요. 치매 진단서, 후견인 신청서, 재산관리 위임장 전부 태석의 이름으로 작성된 서류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안방 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나왔습니다. 뭐해? 이게 뭐예요? 서연이 서류를 들어보이자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거 왜 뒤져? 아버님을 요양시설에 보내려고요? 왜요? 상관없어. 내 아버지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아버님은 치매도 없으세요. 이 진단서는 뭐예요? 준호는 서류를 낚아챘어요. 닥쳐. 내가 뭔데 참견이야.
참견이 아니에요. 아버님을 이렇게 할 순 없어요. 시끄러워. 준호가 서연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서연은 비틀거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세요? 아버님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 저 늙은이가 내 인생을 망쳤어.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분노와 원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엄마가 죽은 것도 저 사람 탓이고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저 사람 탓이야. 이제 저 사람한테서 뭐라도 받아내야 한다고. 무슨 소리예요? 아버님이 뭘 잘못했다고. 닥치라고. 내가 뭘 알아. 준호는 서연을 밀쳤어요. 서연은 벽에 부딪히며 주저앉았습니다. 유진이 안방에서 나왔어요. 오빠,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 있어. 준호는 서류를 집어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물을 흘렸어요. 어깨가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님, 제가 지켜야 해. 그 순간 서연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다고.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고.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준호의 가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죠. 진단서, 계약서, 위임장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죠. 핸드폰 화면에는 한성우 의원 사무실 번호가 떠 있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한성우 의원 사무실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김태석 씨의 며느리인데요. 급히 상담드릴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석 아저씨요? 무슨 일이신가요? 아버님이 위험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당장 오세요. 전화를 끄는 서연은 가방을 챙겼어요. 준호가 눈치채기 전에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서연은 뒤돌아봤어요. 5년을 살았던 이 집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 서연은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어둠 속에서 서연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그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한성우 의원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 있었어요. 서연은 긴 복도를 따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는 준호의 서류를 담은 파일이 꽉 쥐어져 있었죠.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성우가 책상에서 일어나 반겼어요. 50대 초반의 나이답지 않게 정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김태석 아저씨의 며느리분이시죠?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파일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의원님, 저희 시아버지께서 큰 위험에 처해 계십니다. 위험이요? 서연은 준호가 작성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 보였어요. 가짜 치매 진단서, 요양시설 계약서, 재산관리 위임장. 제 남편이 시아버지를 강제로 요양시설에 보내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치매도 없으세요. 이 진단서는 전부 조작된 거예요. 성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던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잠깐만요. 성우는 전화를 들었어요. 변호사님, 지금 의원실로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긴급한 사안입니다. 10분 후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서류를 검토하던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노인학대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문서 위조, 사기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어요. 그럼 아버님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중요해요. 언제 실행에 옮길지 모르니까요. 성우가 끼어들었어요. 제가 직접 아저씨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그날 밤 성우와 서연은 태석의 고시원으로 향했어요. 좁고 어두운 골목길, 낡은 건물. 3층 계단을 올라가자 복도에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세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서연이 문을 두드렸어요. 아버님, 저예요. 서연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태석이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 밤에 왜? 그때 태석의 시선이 성우에게 닿았어요. 성우야? 너도? 아저씨. 성우는 고시원 안을 둘러봤어요. 3평도 안 되는 공간, 낡은 이불, 전기밥솥 하나. 책상 위에는 라면 봉지가 쌓여 있었죠. 아저씨, 여기서 사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 5년쯤 됐나? 5년이요. 성우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태석은 당황한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살기엔 이게 딱 좋아. 하지만 성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은 3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면서 은희는 이런 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니.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세 사람은 좁은 방 안에 둘러앉았어요. 서연은 파일을 꺼내 태석 앞에 펼쳤습니다. 아버님, 이거 보세요. 태석이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준호가? 네. 남편이 아버님을 요양시설에 강제로 보내려고 합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도 떨렸죠. 서연은 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세요. 이건 전부 남편의 잘못이에요. 성우가 끼어들었어요. 아저씨, 제가 돕겠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태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아버님, 준호도 나름 이유가 있을 거야. 아빠가 돈이 없어서 제대로 키워주지 못해서.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왜 자꾸 남편을 감싸세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자식이면 다예요? 부모한테 이런 짓을 해도 돼요? 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성우가 태석의 어깨를 잡았어요. 아저씨, 30년 전에 아저씨는 저를 구해주셨어요. 이번엔 제가 아저씨를 구할 차례입니다. 성우야, 아저씨가 싫다고 해도 저는 할 겁니다. 이건 제 빚을 갚는 일이니까요. 태석은 한참을 울었어요. 72년을 살면서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사 로비는 술렁거렸어요. 한성우 의원이 직접 방문한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태석은 늘 하던 대로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10시쯤 로비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성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갖춰 입고 보좌관들을 대동한 채로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성우는 곧장 태석에게 걸어왔습니다. 아저씨. 태석은 당황해서 걸레를 내려놓았어요. 성우야, 왜 이렇게까지. 하지만 성우는 태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성우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이분은 30년 전 붕괴 사고 현장에서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입니다.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 들기 시작했죠. 당시 저는 20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던 건물이 무너졌고 저는 잔해 속에 갇혔어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분이 저를 밀쳐내고 대신 철근에 깔렸습니다. 그 바람에 이분의 손은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를 입었어요. 성우는 태석의 손을 들어 올렸어요. 손등에 남은 오래된 화상 흉터가 사람들 눈에 선명히 보였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찾았어요. 성우가 태석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저씨, 이제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저씨가 평생 다른 사람을 지켜왔던 것처럼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로비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죠. 태석은 눈물을 흘리며 성우를 일으켰어요. 고맙다, 성우야,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30년 만에 다시 껴안았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바로 그때 로비 한쪽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준호였습니다. 유진과 함께 청사에 들른 참이었죠. 아버지를 요양시설로 데려갈 계획을 실행하려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광경은 준호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이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국회의원 앞에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 사람 진짜 내 아버지 맞아? 유진이 속삭였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우가 보좌관에게 뭔가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가자. 어디? 일단 나가. 준호는 유진의 손을 잡고 서둘러 청사를 빠져나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이건 잘못됐어. 계획이 완전히 꼬였어. 준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아버지를 요양시설에 보내고 재산을 관리하고 성우에게서 보상금을 받아낼 생각이었는데 이제 모든 게 물거품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큰 문제에 휘말릴지도 몰랐어요. 준호는 차에 타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요양시설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그건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요? 계약금도 받았는데. 그냥 사정이 생겼어요. 전화를 끄는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오빠, 어떡할 거야? 몰라, 일단 집에 가자.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에 비친 청사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준호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곧 세상에 드러날 거라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자신이 괴물이 됐다는 걸.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준호의 미래도 그와 같았습니다. 준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주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병뚜껑을 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유진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오빠, 인터넷에 다 떴어. 뭐가? 내 아버지 얘기. 국회의원 목숨 구한 영웅이래. 유진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김태석, 한성우 의원 30년 만의 재회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준호는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목이 타는 것 같았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인데? 보상금 엄청 나올 것 같은데? 유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계획이 다 틀어졌어. 어떻게 하지? 준호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확신했어요. 아버지를 요양시설에 보내고 재산 관리권을 넘겨받고 성우에게서 보상금을 받아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버지가 영웅이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술을 또 마셨죠. 오빠, 전화 안 받아? 받기 싫어. 왜? 서연 언니잖아. 닥쳐. 준호는 소리를 질렀어요. 유진은 움찔했지만 곧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아침 일찍 청사로 향했어요. 아버지를 만나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상황을 파악해야 했죠. 청사 로비는 여전히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태석을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준호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서 태석이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야. 얘기 좀 해요. 지금 해야 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준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한숨을 쉬며 걸레를 내려놓았어요. 두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준호는 담배를 꺼내 물고 태석은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석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준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아버지, 성우 의원한테서 뭐 받기로 했어요? 받다니? 무슨 말이야? 보상금이요. 목숨 구해줬으면 당연히 뭐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태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거짓말 마요. 국회의원이면 돈 많잖아요. 준호야. 아버지, 나 지금 힘들어요. 빚도 있고 할 일도 없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태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해결할 일이야. 뭐라고요? 나는 성우한테서 아무것도 받을 생각 없어. 그건 30년 전에 끝난 일이야. 준호는 이를 갈았어요.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요? 아버지가 돈 좀 있으면 나 이렇게 안 됐어요. 준호야, 그건 엄마가 죽은 것도 아버지 탓이에요. 돈 없어서 제대로 된 병원도 못 갔잖아요. 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대학 다닐 때도 사업할 때도 아버지는 뭘 해줬어요?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요. 준호야, 아빠가 최선을 다했어. 최선? 그게 최선이에요? 고시원에서 라면 먹으며 사는 게. 준호는 소리를 질렀어요. 태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죠. 바로 그때 옥상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준호는 돌아봤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아버님 지키러 왔어요. 지키다니? 무슨 소리야? 서연은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파일을 그의 가슴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뭔지 알죠?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파일 속에는 자신이 준비했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전부 복사했어요. 경찰에도 제출했고요. 뭐? 준호는 파일을 낚아챘어요. 서류를 확인하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너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아버님을 요양시설에 강제로 보내려 했죠?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면서. 태석이 놀라서 준호를 봤어요. 준호야, 그게 정말이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곧 시작될 거예요. 노인학대, 문서위조, 사기 전부 형사처벌 대상이래요. 닥쳐. 준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버님을 괴롭히지 마요. 당신 아버지 맞아요?
그게 내가 상관할 일이야. 상관 있어요. 저는 아버님의 며느리니까. 준호는 비웃었어요. 며느리? 웃기지 마. 너도 곧 남이 될 거야. 그래요. 이혼할 거예요. 서연의 말에 준호가 얼어붙었어요. 태석도 놀라서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아, 아버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사람과 살 수 없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참았어요. 빚도 갚아주고 바람도 참았어요. 하지만 아버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준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내가 뭔데 나를 심판해? 내가 뭘 안다고.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뭐, 아버님 탓만 하면서 정작 본인은 아무 노력도 안 했잖아요. 사업한다면서 술만 마시고 투자 받는다면서 거짓말만 했죠. 준호는 서연의 멱살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태석이 막아섰습니다. 그만해. 태석의 목소리가 옥상에 울려 퍼졌어요.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야, 이제 그만하자. 아버지, 아빠가 미안해. 내가 원하는 걸 못해줘서, 내 엄마를 못 살려서.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 아빠를 속이고 며느리한테 손까지 들려고 하다니. 아버지, 저는 이제 아빠한테서 떠나렴. 준호는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너 혼자 살아봐. 아빠 없이, 아무 도움 없이. 태석은 등을 돌렸어요. 그래야 내가 뭘 잃었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등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유진은 짐을 싸서 나가버린 뒤였습니다. 텅 빈 거실, 꺼진 TV, 냉장고 소리만 웅웅거렸죠. 준호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경찰서였습니다. 김준호 씨죠?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던졌어요.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준호는 울었어요. 분노도 원망도 아닌 순수한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준호의 눈물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이미 바퀴는 굴러가고 있었고 그 끝이 어디일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너머로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아요. 상대방 과실이 명백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5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되는 게 허무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변호사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저는 아버님을 계속 모시고 싶어요. 법적으로는 이혼하면 관계가 끊기는데요. 알아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가족이니까요. 변호사는 서연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분이시네요.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태석의 고시원을 찾았어요. 문을 두드리자 태석이 나왔습니다. 서연아, 어쩐 일이야? 아버님,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좁은 방 안에 두 사람이 앉았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거 봐주세요. 태석이 서류를 펼쳤어요. 이혼 신청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결정했어요.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어요. 태석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아빠 때문이지?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서연은 태석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5년 동안 지켜봤어요. 남편이 얼마나 아버님을 무시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엔 제가 잘하면 변할 줄 알았어요. 사랑으로 감싸주면, 이해해주면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서연아, 아버님한테 물을 끼얹은 그 여자, 남편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가 다 알아요. 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이혼하면 아버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번엔 선 넘었어요. 미안해, 서연아. 아빠가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아버님 탓으로 돌리는 게 잘못이라고요. 태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은 태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 곁에 있어도 될까요? 법적으로는 남이 되지만 제 마음속에선 여전히 아버님이거든요. 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연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선택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성우가 태석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큰 봉투가 들려 있었죠. 아저씨, 이거 받으세요. 뭔데 이게? 태석이 봉투를 열어보니 부동산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아저씨가 사실 집이에요. 작은 원룸이지만 고시원보단 나을 거예요. 성우야, 이럴 필요 없어. 나는 괜찮아.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30년 전에 아저씨가 저를 구해줬을 때 아저씨는 손을 다치셨어요. 평생 불편하게 사셨고요. 성우가 태석의 손을 잡았어요. 이건 제 빚을 갚는 겁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태석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성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다, 성우야. 정말 고맙다. 아저씨야말로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인연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태석은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고시원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작은 부엌도 있었죠. 서연이 이사 축하 음식을 들고 찾아왔어요.
아버님, 축하드려요. 서연아,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제가 더 감사해요. 아버님이 계셔서 제가 버텼어요.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서연이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서연아, 네, 아버님. 너 법적으로 내 딸이 되면 안 될까? 서연은 숟가락을 멈췄어요. 예, 양자 아니, 양녀 입양 말이야. 나는 아들을 잃었지만 딸을 얻고 싶어. 태석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정말? 네. 아버님이 제 진짜 아버지예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만 때로는 선택이 피보다 더 강하다는 걸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준호는 구치소에 있었어요. 노인학대, 문서위조, 사기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죠. 면회실에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유진은 연락이 끊겼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준호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앉았어요. 내가 뭘 잃은 거지?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며느리 서연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하지만 이제 모두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철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좁았고 준호의 미래도 그와 같았습니다. 6개월 후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준호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상속권도 박탈됐고 유진도 공범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죠. 서연은 태석과 함께 법원을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두 사람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태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덤덤했죠. 준호가 잘 지냈으면 좋겠구나. 아버님,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언젠가는 깨닫겠지. 자기가 뭘 잃었는지. 서연은 태석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그냥 아빠니까.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서연과 태석은 법원에서 양녀 입양 절차를 마쳤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부녀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태석 씨, 이서연 씨. 판사가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태석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성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서연 씨, 축하드려요. 성우야, 고맙다. 이제 가족이 되셨네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성우는 꽃다발을 건넸어요. 태석이 받아들었습니다. 성우야, 너도 우리 가족이야. 예. 30년 전부터 인연이었잖아. 이제 진짜 가족으로 지내자. 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함께 걸었어요.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선택으로 이어진 가족. 그들의 걸음은 가벼웠고 미래는 밝았습니다. 저 멀리 준호가 면회실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버지의 웃는 얼굴, 서연의 밝은 표정, 성우의 따뜻한 미소. 준호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소중한 걸 잃었.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세상은 준호를 기다려주지 않았고 가족은 이미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창문에서 멀어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를 느꼈어요. 그리고 그 후회는 준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무게였습니다.
봄이 왔어요. 태석은 새 집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부엌에서는 서연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응, 서연아. 벌써 일어났구나. 오늘 아침은 된장찌개 끓였어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거. 태석은 식탁에 앉았어요. 따끈한 밥, 구수한 된장찌개, 정성스러운 반찬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편안한 아침을 맞이한 적이 있었을까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버님. 서연도 마주 앉았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어요. 아버님. 응. 오늘 성우 의원님이 찾아오신대요. 그래. 무슨 일로?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시던데.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우는 요즘 자주 들렀습니다. 태석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보고 때로는 그냥 차 한 잔 마시러 왔죠. 오후 2시 성우가 찾아왔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서연 씨, 안녕하세요. 어서 와, 성우야. 앉아. 성우는 소파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저씨, 이거 좀 보세요. 태석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재단법인 설립계획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재단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아저씨 같은 분들을 돕는 재단이요. 성우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다치신 분들, 노후가 불안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작은 보금자리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어요. 태석은 서류를 넘기며 읽었어요. 재단 이름은 희망의 손이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어? 성우는 태석의 손을 가리켰어요. 아저씨의 손이 저를 살렸으니까요. 그 손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손을 내밀고 싶어요. 태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서연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성우야. 아저씨, 이 재단의 명예이사장을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내가 무슨. 아저씨만큼 적합한 분이 없어요. 누구보다 그 고통을 아시니까요. 태석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성우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울게. 감사합니다, 아저씨. 성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서연도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드려요, 아버님. 태석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재단 설립 준비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성우의 인맥과 태석의 진심이 만나 많은 사람이 동참했습니다. 한 달 후 희망의 손 재단 개소식이 열렸어요. 작은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1층은 무료 급식소, 2층은 작은 일자리 센터, 3층은 쉼터였죠.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기자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 성우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한성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 재단은 30년 전 저를 살려주신 한 분의 희생으로 시작됐습니다. 김태석 명예이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태석은 떨리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사람들의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태석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태석은 관객석을 둘러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나 힘들 때가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거라 믿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태석은 고개를 숙이며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서연이 태석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멋있었어요. 그래, 떨려서 제대로 말도 못했는데. 아니에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두 사람은 웃었어요. 성우도 다가와 함께 했습니다. 아저씨, 오늘부터 우리 함께 일해요. 그래, 성우야. 함께 하자.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피는 아니지만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그 무렵 구치소에서 준호는 소식을 들었어요. 신문 기사로요. 희망의 손 재단 개소 김태석 명예이사장 취임. 사진 속에는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옆에는 서연과 성우도 함께였죠. 준호는 신문을 구겨버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펼쳐서 봤습니다. 아버지 행복해 보이네. 준호는 처음으로 안도했어요.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불행해질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버지는 더 밝아졌습니다. 나는 정말 필요 없는 존재였구나. 준호는 벽에 기대어 앉았어요. 차가운 벽이 등을 식혔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면회 신청서를 꺼냈어요. 아버지에게 보낼까 망설였지만 결국 쓰지 못했습니다. 무슨 얼굴로 뭐라고 말하지? 준호는 신청서를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좁았고 준호의 미래도 그와 같았어요. 봄이 깊어갔어요. 재단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고 태석은 매일 아침 재단에 나가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반찬 맛있네요. 그치? 우리 서연이가 만들었어요. 며느리분 정말 효녀시네요. 아니에요, 딸이에요. 법적으로도 제 딸이랍니다. 태석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태석은 재단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연이 함께 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 뭐가요?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너 같은 딸을 만나서. 서연은 태석의 팔을 꼈어요. 저도 감사해요. 아버님을 만나서. 두 사람은 서울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아버님. 응. 준호 괜찮을까요? 태석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언젠가는 깨닫겠지. 자기가 뭘 잃었는지. 아버님은 용서하셨어요? 용서? 글쎄 용서보다는 놓아준 것 같아. 태석은 작게 웃었어요. 아들을 놓아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이상하지? 아니에요. 이해해요. 서연도 웃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태석은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이상하다. 잃을 때는 아프지만 놓아주면 편해진다. 아들을 잃었지만 딸을 얻었어요. 고시원을 떠났지만 새 집을 얻었습니다. 청소부에서 명예이사장이 됐고 무엇보다 존엄을 되찾았죠. 아버님, 응, 행복하세요? 서연의 질문에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행복해. 정말로.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했습니다. 저 멀리 재단 앞에서 성우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태석과 서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웃었어요.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선택으로 이어진 가족. 그들의 웃음은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1년 후 가을. 희망의 손 재단은 1주년을 맞이했어요. 작은 건물은 이제 2곳으로 늘어났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태석은 오늘도 아침 일찍 재단에 나왔어요. 1층 급식소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과 후 무료 급식 프로그램이었죠. 할아버지, 오늘 반찬 뭐예요? 오늘은 돈가스란다. 우리 서연이가 새벽부터 만들었어. 와, 돈가스다.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졌어요. 태석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부엌에서 서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아버님, 배식 도와주실래요? 그럼 당연하지. 태석은 국자를 들고 아이들 앞에 섰어요. 한 명 한 명 밥을 퍼주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왔구나. 네, 할아버지. 지우야, 학교는 재미있었어? 네. 오늘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우와, 대단한데? 여기 돈가스 하나 더 줄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급식소를 가득 채웠어요. 태석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72년을 살면서 바닥만 보고 살았던 태석이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존재를 지우며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눈을 마주치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점심을 마친 후 태석은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책상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김준호였어요. 태석은 한참을 편지를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옆에 앉았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태석은 편지를 펼쳤어요. 아버지께. 오랜만입니다. 아니, 처음 편지를 쓰는 것 같네요. 지금 저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형기는 반이 지났고 내년이면 출소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처음엔 억울했어요. 왜 저만 이렇게 됐나? 왜 아버지는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잘못은 전부 제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최선을 다하셨어요. 엄마를 살리려고, 저를 키우려고, 빚을 갚으려고. 근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아버지의 희생을, 사랑을. 미안합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버지께 용서받고 싶다는 말은 안 할게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전하고 싶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신문으로 봤어요. 재단 이사장 되신 거, 서연 누나랑 법적으로 부녀되신 거. 처음엔 질투도 났어요. 제 자리를 누나가 차지한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곁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게, 아버지가 웃고 계신다는 게. 저는 출소해도 아버지를 찾아뵙지 않을 거예요. 제가 나타나면 아버지가 힘들어 하실 테니까요. 그냥 멀리서 아버지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평생 한 번도 말 못했지만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예요. 부족한 아들 준호 올림. 편지를 다 읽은 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연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님, 괜찮아. 울면서 웃는 거야. 태석은 눈물을 닦았어요. 준호가 조금은 변한 것 같아. 그러게요. 편지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태석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버님, 답장 안 하세요? 아니, 안 할 거야. 왜요? 태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준호가 혼자 설 시간을 줘야 해. 내가 손 내밀면 또 기대게 될 테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단에서 1주년 기념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어르신들, 아이들,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성우가 건배사를 했어요. 1년 전 우리는 작은 희망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큰 가족이 됐어요.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이 모든 게 김태석 이사장님 덕분입니다. 이사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태석은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세 사람은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아저씨, 행복하세요? 성우가 물었어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너무 행복해서 가끔 무섭기도 해. 왜요? 이렇게 행복한 게 꿈은 아닐까 싶어서. 서연이 태석의 손을 잡았어요. 꿈 아니에요, 아버님. 이게 현실이에요. 성우도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현실이에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생각했어요. 피는 태어날 때 정해지지만 가족은 살아가며 고르는 거구나. 준호와는 피로 맺어졌지만 결국 헤어졌어요. 하지만 서연, 성우와는 선택으로 만났고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아버님, 응, 저 내년에 결혼해요. 서연의 말에 태석이 놀라서 돌아봤어요. 정말? 누구랑? 재단에서 자원봉사하시는 선생님이요. 착한 분이에요. 그래. 언제 소개시켜 줄래? 다음 주에 모시고 올게요. 태석은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 우리 딸 시집 보내야지. 성우도 기뻐했어요. 축하드려요, 서연 씨. 제가 줄에 서도 될까요? 당연하죠. 오빠가 해주세요. 세 사람은 웃었어요.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교도소. 준호는 작업실에서 목공일을 하고 있었어요. 톱질, 사포질, 조립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준호는 집중했습니다. 김준호 면회 왔어요. 교도관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면회? 누가? 면회실로 가니 유리창 너머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준호는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왔어? 그냥 할 말이 있어서.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나 결혼해. 그래. 축하해. 고마워.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잘 계셔? 응, 잘 계셔. 정말 행복해 보이셔. 다행이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 용서는 안 바라. 응, 나도 용서 못해. 서연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응원할게. 내가 새로 시작하는 거. 서연아, 출소하면 제대로 살아. 이번엔 진짜로. 준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잘 살아, 준호야. 이게 마지막이야. 서연은 돌아섰어요. 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현재 재단 급식소. 태석은 오늘도 아이들에게 밥을 퍼주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매일 웃으세요? 응, 내가 매일 웃어? 네, 항상 웃고 계세요. 태석은 생각해 봤어요. 그러고 보니 요즘 자주 웃는 것 같았습니다. 글쎄, 행복해서 그런가 봐. 행복이 뭐예요? 아이의 질문에 태석은 잠시 멈췄어요.